한국과 미국은 지난 74년 동안 외교 관계를 유지해 왔고요. 또 68년 동안 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우방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사실은 한미 간에 서로 신뢰가 없어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시 서로가 아직도 무언가 불신이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특히 미국이 인도 태평양에서의 여러 가지 안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의 관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한국은 사실 거기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은 서로 불신하고 있는가? 또 불신하고 있다면 그런 불신은 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저희가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문제가 최근에는 사실 중국과의 문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잘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에 한일협정을 통해서 국교를 재개를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가장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과의 문제입니다. 청구권 문제가 65년에는 제일 중요한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징용이라든가 위안부들에 대한 배상과 사과의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에서 느끼는 거는 무언가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편이 아니고 일본을 더 도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에 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의 입장은 한국과 일본이 문제가 났을 때 어느 쪽의 손도 들어주지 않겠다. 우리는 사실 그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문제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피해자고 일본은 가해자인데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소수자 또 피해자의 어떤 인권의 문제들을 항상 미국이 강조를 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렇다면 일본보다는 피해자인 한국을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보면 미국은 개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건 이게 미국이 뭔가 지금 좀 더 일본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인문학적 입장에서 볼 때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미국의 정책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에서의 각국의 나라들의 위치가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국가들과 이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동맹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의 위치는 무엇이냐? 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꾸 이 문제가 생기고 서로 불신이 있고 오해가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한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위치와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위치 사이에서 뭔가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럴 것 같아요. 자기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냉전 시대에 유일하게 열전이 일어났던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사실 냉전의 제일 중요한 무대라고 하는 유럽에서는 열전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한국과 베트남에서 열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의 열전은 공산주의자들이 승리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로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한국에서의 열전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중단된 상태에서 분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냉전의 가장 중요한 최전선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동맹국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미국은 정부의 중심에 친일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을 적국이라고 하고 싸워놓고 그게 몇 년 됐다고 미국의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동맹 국가를 일본으로 정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뭔가 지금 미국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는
한국이래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이해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이 싸운 게 맞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 일본을 제일 중요한 동맹으로 선택했다. 이런 어떤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반대로 이승만 대통령도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반의를 내세우고 일본이 잘못됐다 얘기하면서 미리 뭐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데, 50년대 후반이 되면 일본의 수상으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수상이 미국 중심주의에서 아시아 중심주의를 좀 표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서 무언가 일본과의 관계가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수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실 그 사람은 전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의 기본적 생각은 한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것도 비슷한 생각을 박정희 대통령도 또 가지고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이다. 특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게,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할 때 한국은 전투부대를 파병을 했는데요. 일본은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헌법 자체가 해외에 군대를 파병할 수 없는 헌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베트남에 파병을 하면서 뭔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동맹을 만들 때 한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어떤 이 동맹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미일 동맹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이번 시간에 이르기까지 제가 한미 관계라는 거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한번 보겠다. 인문학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인간들의 관계를 가지고 보는 건데, 인간의 관계에서 볼 때 저희가 아주 쉽게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저와 라이벌인 사람과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경쟁을 위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인데 이 중에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내가 저 사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두 사람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라야 돼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힘이 달라요. 한쪽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약해요. 그러면 내가 내 라이벌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두 사람 중에서 강한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만 내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까지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정말 치열한 전쟁을 하고 수많은 미군이 희생됐음에도 불구하고 45년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냉전이 왔습니다. 소련과 대결을 하는데 또 그 와중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어떻게 봉쇄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있어요.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전쟁을 겪어서 너무나 많이 피폐해진 한국을 선택할 거냐라는 고민에 빠지는 거죠. 당연히 그 관계에서는 일본을 자기 동맹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우리의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고, 사실 미국의 어떤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파악을 하게 된다면 미일 동맹이라는 게 한미 동맹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첫 번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럼 중요하지 않은 나라냐?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게 뜨거운 감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나라가 한 15개국, 16개국 정도가 됩니다. 이 15개국, 16개국을 점령하고 있으면서 이 나라들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세계 최강 국가라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 외에 다른 나라들을 가서 점령하고 거기를 통제하고 경영하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미국으로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어떤 나라가 더 중요하고 어떤 나라가 덜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나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보면 1945년에는 일단 전쟁이 끝나고 전후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일단은 이 주축국들이 뭐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점령했던 지역에 들어가고 그 지역들을 점령하고 통제하고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46년이 돼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전쟁 때까지 유지했던 병력을 46년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전시 경제에서 평시 경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전시에서 평시로 가려면 미국도
군대들을 줄여야 돼요. 군인도 줄여야 되고 또 전쟁 물자를 하는 것도 평시에 평화시에 물자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령하고 있는 지역도 계속 점령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지역은 정말 계속해서 중요하니까 점령을 하거나 그 지역에 대해서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유지해야 되지만 어떤 지역에선 또 미국이 발을 빼야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한국하고 되게 비슷했던 게 오스트리아 같아요. 오스트리아도 독일하고 붙어 있는데 독일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독일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오스트리아를 보면 오스트리아가 딱 동유럽과 서유럽의 가운데 딱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 한국을 보면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있다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다가 냉전 시대가 되면 공산권 지역하고 자유시장 지역의 딱 중간에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냉전에서도 너무나 중요해요. 또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남한이 북한보다 잘하면은 세계에서 볼 때 야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렇게 좋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북한이 남한보다 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게 사회주의 경제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또 이런 방식으로 쳐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은 실질적으로 군사 안보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이 냉전에서의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중요하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럼 미국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이 결정한 부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에 대한 개입은 유엔을 통해서 개입을 하겠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한미동맹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주한미군만 개입해 있는 게 아니고요. 유엔군이 개입을 해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선거에 유엔에서 위원단을 파견을 해가지고 1948년 선거에 유엔 위원단이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4개월 지나서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미국과 한국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카드가 되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유엔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다자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거기에 있어요. 6.25 한국전쟁이 시작됐을 때도 미군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유엔의 깃발 아래 오는 부분의 이유도 그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이제 명분이라는 게 있겠죠. 내가 그냥 미국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자유세계가 모두 다 합심해서 우리가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명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혼자 개입했을 때에 오는 미국 자체에 대한 어떤 이 압박이라는 거를 다자 카드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면 또 다른 특징은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1945년에 이후에 나온 문서들을 보면 미국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는 신탁 통치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한 지역은 미국이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신탁 통치라는 거는 미국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국가들이 함께 들어가서 신탁 통치를 합니다. 미국은 신탁 통치를 이전에 한 경험이 있어요. 45년 이전에 필리핀에 대해서 신탁 통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혼자 들어가서 했죠. 근데 미국이 혼자서 필리핀에 들어가서 하는 게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던 게 미국이 다른 식민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이 유일한 식민지인데 그나마 그 당시에는 필리핀도 직접 통치할 만한 미국이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45년 이후에는 미국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신탁 통치를 할 수가 없고 그럼 몇 개 나라와 같이 한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미국이 생각했던 거는 영국, 중국, 소련하고 같이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제 이런 정책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우는 거는 신탁 통치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신탁 통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기들이 모든 거를 다 쏟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저희가 최근에 국제정치 이론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엔트랩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나라에 우리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와의 관계를 하다 보면 이 나라 굉장히 우리가 가까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나라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그 나라가 뭔가 잘못되면 우리가 그 수렁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베트남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게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럼 미국이 거기에 빠졌는데
나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계속 있는 것도 어렵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다양한 여론들이 있었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정말 미국의 국익이나 미국의 안보의 사활을 결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러면 그게 엔트레먼트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묶여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 정도의 국가가 아닌 지역에 미국이 끌려 들어가는 거는 미국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그랬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신탁 통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신탁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합방이 돼가지고 식민지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 광복이 됐는데 미국이 또 신탁 통치를 한다?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탁 통치 논쟁이 일어났고, 그것이 결국은 한국이 분단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한국은 뜨거운 감자예요. 여기 분명히 이게 중요한 지역이라서 이걸 지키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 너무 휘말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한국과의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이 정책들이 미국이나 나토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은 좀 낮은 급의 한 급 낮은 그런 정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얘기하면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로 간에 안보적인 위협이 생겼을 때 미국이 한국을 와서 돕는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적 절차를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야 한국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 거기 군대를 파견해라고 해서 결정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갈 때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결정을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이나 나토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생각하는 중요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버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끝까지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게 과연 이득이 될 것인가냐의 부분에서는 논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요, 뭐 45년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지역은 중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이고요. 그 다음이 아마 한국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예컨대 1945년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신탁 통치 정책을 세우면서도 미군정이라고 직접 점령을 하고 미군정을 세울 수 있었던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 당시에 문서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19세기 동북아시아를 보자. 19세기 한국이 불안정하니까 결국은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러일전쟁이 일어났던 게 아니냐. 또 그 결과로 일본이 승리를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갔고, 그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희생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동북아시아의 안정, 태평양을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정책 문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19세기 얘기를 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본이 한국을 점령을 하면서 일본이 제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중요한 변수가 아니고, 중요한 변수는 일본인데, 그 일본이 자기들의 중요하게 제국으로 나가는 데에 발판을 삼았다는 게 바로 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탁 통치를 하면서도 미국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한반도가 어떤 하나의 강대국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 자체가 결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 사실 지금에 있어서 미중 갈등에 있어서의 미국의 정책도 보면 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요. 사실 한국을 미국의 쪽으로 끌어올려고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정책에 한국 정부가 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니네 안 들어와, 난 그럼 니네 싫어, 나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버릴 수도 없고 데려오는 것도 사실 만만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 사실은 한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건 다르죠. 우리는 한국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국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또 하나 되게 중요하게 보는 지역이 사실은 오키나와입니다. 아무리 일본이 중요하다고 해서 미국 본토만큼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오키나와예요.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요, 오키나와가 한국, 필리핀, 타이완, 중국의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지역이에요. 또 오키나와가 굉장히 다른 나라와는 다른 특수한 역사를 겪었어요. 그래서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1971년까지 오키나와는 미군이 점령을 합니다. 일본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키나와 사는 사람들은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71년이 돼가지고 미국이 더 이상 오키나와를 계속 갖고 있기가 힘들게 되면서 오키나와를 일본한테 반환을 합니다. 근데 일본을 반환을 하더라도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는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게요. 일본의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민당이 55년 이후에 계속 집권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2008년인가요? 그때를 전후해가지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한번 집권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수상이 조금 하다가 수상 자리에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수상 자리에서 물러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분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전하려고 했어요. 다른 곳으로. 근데 이게 결국은 이분이 수상해서 물러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오키나와라는 곳은 미일 동맹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에요. 저는 뭐 앞으로도 당분간 미국이 오키나와에서는 미군을 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한국을 둘러싼 지역들이 지정학적으로 어디가 중요한가를 보면서 우리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우리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탁 통치안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에치슨 라인 같은 겁니다. 저희가 6.25 한국 전쟁 얘기할 때 반드시 나오죠. 미국이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미국의 안보 라인, 그 안보 라인을 그으면서 거기까지는 미국이 꼭 지킨다라고 하면서 일본하고 오키나와하고 필리핀을 넣고 한국하고 타이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전쟁 그 발발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공산주의 지도자들이 미국이 한국을 안 지킬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남침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에치슨 라인하고 관련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볼 때 왜 한국과 타이완을 뺐느냐. 사실 타이완 같은 경우에 미국이 포기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한국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뺀 이유가 뭐냐면 미군이 직접적으로 단독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일단은 들어올까 말까에 대해서 미국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들어올 때도 유엔이라고 하는 깃발을 가지고 다국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1953년에 미국이 완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을 시키면서 전쟁을 그냥 멈춘 이런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중요한 지역이었다면 사실은 정책을 끝냈겠죠. 뿐만 아니라 제가 미국의 대한 정책을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1953년에 미국이 한반도를 중립화할 생각을 합니다. 이 중립국가라는 얘기가 스위스나 스웨덴이나 뭐 이런 나라들을 이제 모델로 본 거예요. 근데 그럼 왜 한국을 중립화 시키려고 했느냐? 한국에 있는 미군을 빼려고 했던 겁니다. 미군을 빼는데 미군을 빼면서 공산화가 안 되기 위해서는 중립화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건 미국이 굉장히 잘못 생각한 거였거든요. 이게 남과 북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적대적인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중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중립화를 선언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한국이 특히 대한민국 정부가 안전하게 있을 것이냐?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느냐를 잘 보여주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정확히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위치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위치가 다르다. 그 안에서 불일치가 일어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오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오판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저는 찬반탄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반도에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거는 최소한의 어떤 이 요소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서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안에 최대 5년의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것도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하겠다. 이거는 5년보다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건 뭐냐? 빨리 발을 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는 미국과 소련이 지금 다 다른 지역이 더 급하구나. 나가려고 하는구나. 사실은 그런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사항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읽었다면 우리 내부에서 신탁 통치 가지고 싸우지는 않았죠. 저는 그랬으면 사실은 분단과 전쟁으로 그렇게 바로 나갔을까?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정책을 잘못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게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라는 걸 잘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저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과 신탁 통치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이 오판의 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이 방공포로 석방은 사실 미국 쪽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인데요. 이거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1970년대 초반에 주한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사실 저는 이 편지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문장이 한미 관계는 평온한 적이 없었다. 제가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이 현대사의 핵심 중에 하나가 한미 관계인 것 같다. 한미 관계를 공부하자라고 공부를 하는데 저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니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좋은 날이 있다가 가끔씩 좀 안 좋은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편지에 보면 한미 관계는 평온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친구 관계, 무슨 동맹 관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절이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러면서 사실 강한 의견의 불일치나 양자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상호 간의 의심이 과거 20년간 한미 관계의 주요한 면모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난다. 뭐 친구 간에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호 간에 의심까지 한다. 그러니까 불일치가 일어나는데 의심까지 한다. 이건 사실 친한 친구는 아니죠. 그렇게 보면.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한미 관계의 주요한 면모였다. 이게 뭐 주요한 면모는 우리가 친한데 가끔씩 뭐 의심하는 일도 일어났어 라고 쓰면 좋겠는데 도대체 이런 구절이 왜 나왔을까? 그리고 나서 한미 관계에서 이런 의심과 서로 간의 오해가 일어났던 사례를 세 가지를 적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승만은 격렬하게 정전협정에 반대했고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계속 싸우기를 원했다. 우리는 그가 공공연히 주장한 북진 정책을 두려워하고 반대했다. 요 얘기가 이제 바로 방공포로 석방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사례를 얘기하죠. 서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처음에는 박 장군이 일으킨 61년의 쿠데타를 반대했으며 박정희 장군입니다. 63년에는 박정희가 선거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압력을 넣었다. 사실 이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친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이 군정에서 민정 이양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막 번복하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푸에블로 피납과 청와대 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박을 경록해 했다. 이제 세 가지 정도 지금 사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그럼 이 방공포로 석방이 왜 이렇게 한미 간에 문제가 됐을까? 사실 일반적으로 방공포로 석방은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 쾌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첫 번째는 공산주의 군대의 군인들을 포로라고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야, 이게 진짜 자유세계에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석방을 한 거예요. 야, 역시 우리 대통령은 이 방공의 가장 기수이고 역시 공산주의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줬구나. 쾌거다. 두 번째는 이 방공포로를 석방을 하면서 미국을 압박을 해서 결국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얻어낸 게 아니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보는 거는 앞서 합의부의 편지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 정책과 방공포로 석방은 한미 관계의 의심과 의견 불일치를 일으킨 가장 첫 번째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가? 제가 팩트 체크를 해봤어요. 방공포로 석방을 하기 전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들어와서 야 이게 전쟁을 끝내든지 중단하든지 빨리 어쨌든 이걸 마무리 짓자라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 정전협정 하는 거 우리 반대한다. 우린 거기 사인할 수 없어. 그러니까 미국이 맺더라도 우리는 북진을 할 거다. 우리는 북한하고 끝까지 싸워서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한반도에서 몰아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난감한 거죠.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국민들한테 한반도에 있는 지금 죽어가는 미군들을 더 이상 안 죽게 하겠다. 전쟁 끝내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또 그것 통해서 한국에 쓰고 있는 전쟁 비용을 아끼겠다. 사실 6.25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미국의 군사비가 3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야 지금 우리 군사비 거기다 돈 쓸 때가 아니야. 우리 내부도 지금 중요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빨리 이거를 중단하든 끝내든 뭘 해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안보동맹을 하자. 상호방위조약을 맺자.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이거를 정전협정 맺기 전에 맺자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정전협정을 맺으면 북한하고 중국이 사인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점령협정을 맺을 때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뭐냐면 정전협정은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임시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정전협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근데 2번째가 뭐냐면 그걸 하면서 한반도에 있는 모든 외국군이 철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군은 나가라고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을 맺는다? 그러면 공산군들이 반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정전협정 맺자. 그러고 나면 그 이후에 가서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오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상호방위 조약을 맺자라는 건 미국이 이미 방공포로 석방 이전에도 받아들인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그 이전에 맺자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공포로를 석방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하면 이 방공포로 석방을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포로 수용소를 지키는 한국군들이 주한미군 사령관 겸 주한유엔군 사령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포로들을 풀어줘 버린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합의의사록에서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한국에 대해서 군사원조를 대규모로 주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럼 미국은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려고 했느냐?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미군과의 협의 없이 단독으로 북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엔트랩먼트가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이 원하지 않는, 미국이 처음에 시작하지 않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방공포로 석방이 딱 됐는데 한국 정부가 미군과 협의 없이 방공포로를 석방해서 야, 이 큰일이구나. 사실 이때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겠다라는 정책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승만 정부의 입장,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의 대규모 군사 원조를 얻은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간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게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움직이고 싶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조금 하고 싶어도 이건 항상 미국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또 이게 전쟁이나 어떤 아니면 안보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5.16 군사정변이나 12.12 군사정변이나 광주민주항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군이 과연 미국의 허가를 얻고 움직였느냐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미 간에 끊임없이 어떤 서로 간의 오해와 서로 간의 의심을 일으키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합의부의 편지에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에 특히 이 68년의 안보 위기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68년 초에 2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북한이 무장 게릴라들을 남쪽에 보내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김신조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1.21 사태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미국의 정보함이었던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 있다가 북한에 영해를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이걸 납포를 해버렸는데, 문제는 그 납포할 때 그 배 70여 명의 미군이 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선 70명을 구해야 돼요. 또 존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썼던 존슨 대통령의 자서전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1.1 사태하고 푸에블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베트남에서 구정공세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건이 사실 미국한테는 베트남 전쟁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보다도 존슨 대통령의 가장 뒤통수를 친 사건은 푸에블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에서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한반도에서 미 해군의 정보함이 북한에 납포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생포된 군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무사히 복귀하도록 하는 게 존슨 대통령으로서는 국내 여론에서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게 일어난 68년이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어요. 근데 존슨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푸에블로 사건하고 구정공세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거를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중요한 사건인데,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박정희 정부가 미국 정부한테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납포된 미군들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하고 협상을 해서 이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협상을 내리는데.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북한을 달래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는 김신조 사건 때문에 화가 났거든요. 북한이 날 죽이러 왔어? 그럼 북한은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북한에 납포되어 있는 미군들을 데려와야 돼요. 근데 한국 정부가 가서 북한한테 니네 우리한테 사과해 라고 얘기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협상 과정에서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서는 북한하고 단독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났죠. 야, 지금 우리가 피해를 당했는데 니네는 가서 딴 얘기만 하냐? 그럼 북한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1.1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기서 얘기를 하고 사과를 받아달라고 하는데 미국이 그 얘기를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국 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할 계획을 세우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베트남에서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만약에 한국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게 두 군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뭔가 이걸 지금 가라앉혀야 되니까 특사를 보냅니다. 그때 온 사람은 사이러스 벤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카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이 됩니다. 근데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부닥칠 수밖에 없죠. 박정희 대통령은 야,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는 북한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큰일 난다. 이러면 우리 지금 미군들 살아서 데려올 수가 없다 하면서 서로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요 시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었고, 이런 사건들이 연속해서 지금 일어나게 되니까 하비브 편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동맹 관계인데 실제로 보면 그 안에서 서로 간의 갈등과 충돌과 오해와 의심들이 있다. 도대체 저 정부가 믿을 만한 정부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과의 부분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 전략 또는 아시아 전략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의 한국 정부의 위치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르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피지기인 것 같아요. 지금 작전 통제권의 문제도 있고요. 서로 간의 오해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 또 우리가 미국의 정책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컨대 이제 작전 통제권 문제도 그래요. 이게 미국에서 사실은 작전 통제권을 한국 정부한테 넘기겠다, 한국군 작전 통제권 넘기겠다고 한 게 첫 번째는 게 사실 70년대 초반입니다. 그때 닉슨 행정부에서 주한미 지상군을 다 철수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다가 작전 통제권을 주려고 했죠. 근데 한국 정부가 그걸 거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 안 되는 이유가 워터게이트로 닉슨이 물러나면서 결국은 이제 그게 되질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1994년에 평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으로 넘어왔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의지보다는 더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이 중심이 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얘기가. 왜냐하면 미국이 작전 통제권을 넘긴다라는 얘기 뭐냐면요, 한국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는 정도의 그 강도를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낮추려고 하느냐? 세계 정세가 바뀌면서 미국이 신경 써야 될 다른 지역이 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 때는 한반도와 같은 냉전의 최전선 지역에서 안보를 지키는 것으로서의 주한미군이 필요했는데 탈냉전이 되면서 냉전체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동도 지켜야 되고 지금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미국이 지금 힘을 행사해야 되는데 한반도에만 올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의 숫자를 줄이거나 또는 주한미군의 철군까지도 계획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GPR이라고 해서 그라운드 포스처 리뷰라고 해서요,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미군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작전 통제권 문제도 한국 정부와 논의해가지고 조금 더 한국 쪽에다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논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국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잘 대응할 준비들을 해나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한국 국내에서 작전 통제권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정치적으로 싸울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미국이 어떤 정책으로 가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져와야 될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만 잘못했느냐, 미국은 잘못이 없느냐? 전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H9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잘못된 시그널, 신호를 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H9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안도 명확히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하고 우리는 빨리 빠지려고 한다,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뭐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한다, 이거는 당연히 거기 있는 현지인들한테 반발이나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최근에 와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컨대 2006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그 직후에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과 관련된 외교 라인을 다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을 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2006년을 전후해가지고 북한에서 핵발전소의 냉각탑을 폭파하고 뉴욕 필하모니가 평양 가서 공연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북한 핵실험 이후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미국 정부가 좀 물러설 수도 있구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는 거죠. 여기 더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엑시스 오브 에빌이라고 해서 악의 축이라고 하면서 이 로그 스테이트, 뭔가 문제가 되는 이 국가들, 말썽쟁이 국가들의 핵 개발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나라 세 나라인데, 그게 이제 북한, 이라크, 리비아거든요. 네 나라는 이란까지 있네요. 네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핵 개발을 포기한 이라크와 리비아는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핵 개발을 계속 그 카드를 쥐고 있는 이란과 북한은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것도 사실은 북한 같은 국가에다가 잘못된 시그널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럼 미국이 전혀 잘못이 없었다라고는 저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정확한 시그널을 줘야 사실 미국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나라와의 경쟁에서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정책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동맹도 하다 보면 항상 동맹과 이익이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 동맹과 이해 관계가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또 비슷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미국의 한 매체에서 저한테 와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이 사람이 저는 굉장히 도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미국을 선택할 겁니까? 중국을 선택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좀 황당했죠. 그건 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친구 관계라도 불가피한 부분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좀 맞받아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 언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있냐? 전 세계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냐? 친구 사이에는 서로 좀 불가피한 부분들을 조금 좀 묵인해주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겠냐? 물론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진정한 친구 사이라면
서로가 사전에 의논을 하고 서로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부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저는 이런 부분들의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물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외교가 지금 너무 정치화가 되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파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상대방한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 친구한테 이게 불가피한 거에 이해해줘 라는 이해관계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한미동맹이라는 걸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에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또 두 번째는 사실 우리 소프트 파워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남들한테 보일 때 어떻게 보냐, 사실 미국의 가장 큰 힘은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 파워는 뭔가? 사실 지금으로 보면 그래도 저는 우리 이 대중문화가 굉장히 해외에서 큰 호응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소프트 파워를 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저는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안보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가 경제적으로 절대로 헤어져서는 안 되는 사이라고 하면 절대로 이 문제는 한국과 미국은 완전히 갈라서지 못합니다. 신뢰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선 네가 필요해 라고 할 때는 이 문제는 계속 갑니다. 저는 이거는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남북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 공장 세워달라, 뭐 해달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맨날 던지는 질문은요,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예요. 근데 제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미국에게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만 이 관계들을 더 소중하고 더 신뢰 있는 관계로 가져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잘 알고 나를 객관적으로 잘 알면 어떤 일에서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의 외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태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